그 사건 전날이죠. 이제 발견 전날 4월 8일 영등포구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보고된 사건입니다. 영등포구 신길 4동의 어떤 주택가 골목길 새벽 3시 25분경 25살의 서 씨는 늘어선 가로등이 무색하게 어두운 골목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 씨가 뒤를 돌아보자 그녀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는 정남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를 강도로 생각한 서 씨는 메고 있던 핸드백을 정남규에게 던져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핸드백에 눈길도 주지 않고 서 씨를 향해 그대로 달려들더니 쥐고 있던 칼로 그녀의 옆구리와 배를 무참히 찔렀습니다. 서 씨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이 창문을 열고 고함을 치자 정남규는 칼을 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서 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한 남자가 170cm 정도 되는 키에 말랐고 나이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피해자도 제가 만나서 진술하는 내용을 직접 들었었는데요. 특이했던 것이 가방을 던져줬는데 가방에는 정말 눈길도 주지 않고 얼굴을 보니 웃으면서 자기를 칼로 계속 찌르고 있었다라는 진술이 예상할 수 없는 범죄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 느끼는 진술이었습니다. 네, 서 씨가 살아남은 이 사건은 정남규가 저지른 7번째 살인 사건이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보고서를 보고는 연쇄범죄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앞에 폭력사건, 폭력으로 분류된 여러 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까지 오기까지는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경찰서에서 상해 미수, 상해, 폭력 이렇게 지금 이 발생 보고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수사가 각자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인근 경찰서, 영등포, 구로, 금천 이렇게 인근에 있는 경찰서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112 신고 대장과 또 폭력 사건, 우리 형사 지원팀에 가면 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제 폭력 발생 기록을 해놓는 이런 기록 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매일 가서 확인을 했어요. 폭력이나 상해 사건이지만 이런 방식의 수법을 쓴 범행 사건을 전부 다 골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이 서 씨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구로구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이문동까지 연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인근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5건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다 추려내어서 사실은 그때부터 연쇄 사건으로 묶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 사건으로 분류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살인의 의도라기보다는 불특정한 어떤 피해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공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살인의 의도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피해자가 일찍 발견돼서 다행히 구호 조치가 되어가지고 사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지만 공격 형태를 보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살아났지만 사실은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는 범죄다라고 그때 이제 제가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서 연쇄 사건으로 찝을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뭘까요? 포인트는 동일하게 늦게 귀가하는 여성이었다는 것이고 등 뒤에서 공격을 하거나 누군가 계속 자기를 따라왔다 이런 흔적은 없어요. 전부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돌려 세우더니 마구 찔렀다 이런 진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행동 패턴을 보고 지금 연쇄적인 어떤 범죄가 또 발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낸 사건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2월 13일 새벽 1시입니다. 이건 신길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여기는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이 큰 도로상, 그러니까 이제 차들이 다니는 큰 도로가 이제 편도 3차선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서 인근 한 골목길 입구인데 다세대 2층 현관에서 그 피해자가 공격을 당한 사건인데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을 현관에서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돌려 세워서 자기를 공격했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5일에 똑같이 새벽 1시경인데요. 다세대 주택 3층 현관에서 30대 초반의 주부를 칼로 찔러서 공격을 했는데 당시에 이 주부는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이제 공격당하지 않았는데 두 분 다 이제 그 생명에 지장이 없이 치료가 되어가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아니고 어떤 그 상해 또는 살인 미수로 각자 다르게 수사가 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찾아내서 연결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사건 보고서를 보시고 좀 의심점이 생겨서 인근에 있는 경찰서 등이라든지 이런 데 좀 그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자료 등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거 연쇄살인 혹은 연쇄범죄 어떤 고리가 있다는 걸 좀 발견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은 뭐 주변 각각의 그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연쇄 이런 부분들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깝게도 당시만 해도 그 일단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실체를 밝히려면 피해자 주변 수사를 우선해야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연쇄범죄라는 것이 지금 유영철 사건이 어느 순간에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쇄범죄에 대한 우리 그 뭐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력이 그만큼 이제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각각의 경찰서에서 따로따로 발생한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 주변 수사를 하면서 이게 원한이나 또는 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사건이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발생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이 사건을 연결시키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 이제 좀 곤란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저도 뚜렷하게 행위 이런 것들은 연결이 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한 명에 의한 범죄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04년 5월 9일) 새벽 2시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 옆길로 24살의 대학생 강 씨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슬부슬 내리던 비 때문에 강 씨는 우산을 쓰고 있었고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나타난 정남규가 식칼을 꺼내 강 씨의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고통에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는 고스란히 휴대전화를 타고 남자친구에게 전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쳤고 이 소리가 전화기 밖으로 새어나오자 들켰다고 생각한 정남규는 육교 쪽으로 뛰어 도망쳤습니다. 남자친구의 신고로 강 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죽기 전 자신이 봤던 범인의 모습을 경찰에 똑똑히 진술했고 곧 몽타주가 작성됐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언론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유영철도 잡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문은 연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후 벌어진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 시작됐다며 기사를 써댔고 서울 서남부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큰 공포에 떨었습니다. 주민들은 반상회 등을 통해 자치적으로 방범활동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인근 중고등학교는 학교 시간을 당기거나 자율학습을 없애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로는 공포심을 없앨 수 없었고 사건은 서울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버스 노선을 따라 살인이 벌어진다거나 비오는 목요일에 살인이 벌어진다는 소문 등이 퍼졌습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도 연쇄사건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으로 각각 다른 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보라매 사건 이후 온갖 노력에도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04년 7월 18일 무려 20여 명의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유영철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은 유영철의 범죄에 쏠렸고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사건은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벌어진 정남규 범행 사건들을 보면 뭐 성범죄나 혹은 금품갈취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살인에만 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정남규는 그 여성들의 복부나 가슴, 다리 이런 데를 노려서 공격을 했었는데요. 그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이제
계속 피해자의 안면, 그러니까 복부를 공격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결국은 이제 팔로도 맞고 또 다리로도 맞고 이렇게 그 저항을 하다 보니까 다리에 상처가 많았어요. 팔과 다리에. 그래서 그 초창기에 어떤 그 수사관은 심지어 저보고 다리에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 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성적 의미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그런 행위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체포되고 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본 것이 결국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공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응? 정남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돌려세워서 고통스러운 그 피해를 당할 때의 어떤 느낌들, 이것을 보아야만 내가 이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돌려세워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냥 살인의 목적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살인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정남기를 쾌락살인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라매 공원 사건 이후 언론을 보니까 연쇄살인이라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이게 연쇄사건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연쇄사건이라고 결론을 딱 내리지 않았을까요?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언론이 조금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좀 오버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비 오는 날, 비 오는 목요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기사들이요, 여러분들 그 정남기 체포됐을 때 제가 압수수색을 직접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런 지금 기사들, 이 기사들을 나온 그 신문들을 자기 그 잠자는 베개 옆에 베개가 있고 이불이 깔려 있는데 그 옆에 신문들이 이만큼씩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 가는 순간에 야, 이게 정말 그 범죄 심리학에서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자기 범죄를 들여다보는 놈이구나. 어찌됐건 경찰 조직 내에서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딱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이유에서 왜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을 정말 한 명에 의한 범죄로 링크할 것이냐, 소위 연관성 프로파일링을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사건이 2004년 5월이고 그리고 다음 사건이 벌어진 걸 이제 기록적으로 보면 2005년 3월이니까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보통은 뭐 냉각기라고 하는데 냉각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정남기는 냉각기 없어요. 어찌됐건 그 중간중간에 범행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정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수사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 조금씩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냉각기다라고 하는 우리 범죄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 범죄자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정말 자기 충격감을 느끼는 냉각기를 가지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범죄들을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살인범죄와 성범죄, 특히 방화범죄는 반드시 붙어 다니는 범죄다, 이렇게 저는 지금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월 30일 경기도 군포시의 노상에서 우유 배달을 하던 어린 아기를 두는 아주머니를 무참히 살해를 했던 정남기는 한 달 전쯤 범행 수법과 범행 도구를 바꾼 다음에 다시 살인의 패턴을 바꿔서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